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스미 구미코의 책임은 어떻게 삶을 성장시키는가 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밖에 노을이 졌는데 꼭 노을처럼 책 표지도 아주 예쁩니다. 행동하는 철학자 사르트르에게 배우는 인생 수업. 우선 저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 스스미 구미코는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 철학, 심리학, 의학 분야의 대가를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15년 동안 스승 아래에서 공부했다. 2005년 주식회사 아이플러스를 설립하여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바탕으로 개인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II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개인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II 어소시에이트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12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저자 소개에서 읽어가다가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바탕으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책이 지난번 예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전역의 화제의 철학 수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책이고요. 또한 사르트르는 비틀즈만큼이나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르트르가 유럽에서 전후에 유럽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준 철학자라면,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뭔가 철학적 방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사르트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의 저자 안광봉님은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스스미 구미코의 해설이 과연 사르트르의 주장과 맞는지를 검증하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없겠다. 일상인들에게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사르트르적인 통찰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따라하기 힘든 사르트르 사상의 정교한 논증을 덜어내고 삶의 구체적인 장면마다 현실적인 조언을 안겨줄 만한 통찰이 가득 담겨 있다. 언뜻 철학서라고 하면 좀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책들이잖아요. 이 책이 전개되는 설정을 보면 인생학교, 어떤 심리상담소 같은 곳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사르트르 선생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실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자신의 자아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서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책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철학적인 요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철학서로는 아주 좋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사르트르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추천하듯이 실제 사르트르가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가지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오는데 전체 사람은 8명이지만 사례로 보면은 7가지의 사례가 각각의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와 비슷한 사례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대 남학생입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 직장인인데요. 매월 적자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30대 남성인데 술집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20대 여성입니다. 일이냐 결혼이냐 아니면은 삶의 보람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것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이 책의 저자인 스스미 구미코 본인의 사례입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가상의 선생님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합해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는 30대 남성인데 지금 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표를 내려고 하니 또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례는 과장급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리자에 해당되는 계층인 것 같은데요. 잦은 실수를 반복하는 부하 직원들과 자주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는 운동선수입니다. 야구선수인데요. 투수와 타자가 감독님과 함께 고시엔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고교 야구의 꿈의 시합이 있죠. 그 고시엔에 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번에도 질 거야, 이번에도 패배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지금 쩔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요즘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전 팬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살 팬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 10년 동안 응원하다 보니까 보살이 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류현진이가 와야 되는데.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7가지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주제들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대 남학생이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지지받고 싶어 했던 학생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과 해석을 구별하라라는 조언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적자인 직장인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하는 술집이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는 남성에게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대 여성이었죠.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인 사례였는데 지금 현재 인생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다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타인의 판단에서 자유로워라 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는 과장급 관리자의 경우에는 나의 책임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직장생활에서 사원들이 가장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뭐냐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사례는 관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이나 또는 낮은 직급에 있는 직장인들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는 패배에 익숙한 운동선수들의 경우였죠. 여기에는 항상 지금에 집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솔루션이 주어집니다. 이 책은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추천인의 말을 빌려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가르침을 be, do, have라는 세 동사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 책의 고갱이라고 할 만하다. 정말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사르트르 철학의 전체 핵심이 아주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면 이건 be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이건 do죠. 여기에 따라 결과가 맺어진다. 이건 have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정을 하면 그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나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아상을 설정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가 게랄트 위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란 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처하고 있는 인간 존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자아상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라고 단정을 했다면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게랄트 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단서가 인간의 뇌의 가소성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과 결과 이전에 B, 나의 자아상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함께 게랄트 휘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인간의 자아상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7가지 사례 중에서 또 그리고 7가지의 솔루션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사례가 우선 제일 먼저 와닿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거죠. 대개는 팩트, 사실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우리는 많은 부분 해석이 덧붙여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실과 해석이 혼동이 돼서 더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고.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전화를 하지 않고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저 왜 나한테 저랬지? 저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뭐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날 싫어하나? 뭐 온갖 상상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팩트가 무엇인가? 우선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해석들을 다 걷어내고 팩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7가지 사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는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르트르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사르트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사람은 무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은 물을 담는다, 음료수를 담는다라고 하는 본질이 있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컵에 각각의 다른 모양들의 컵들이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툭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본다면 유교의 천명사상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자신의 자아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을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실존이라는 말은 밖으로 존재한다. 밖으로 던져진다. 인간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부단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얘기해 보면 자기계발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이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딱 덮고 나가버리면 잊어먹어 버리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이 힘들다거나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자기계발서적은 미래의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나에게 주는 자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토대로 인생을 정의해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성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을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는 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반성이고 성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기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일기는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나를 다시 무의 상태로 되돌려 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죠.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메타인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말은 요즘 학습이나 성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요소 이렇게만 좀 다뤄지고 있어서 좀 섭섭하긴 한데, 본래 메타인지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무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본 사회에서 왜 이 사르트르 철학이 인기를 얻었을까? 그리고 이 책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인들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난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본인의 또는 일본의 미래상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토대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아베 그리고 극우 세력들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법이라서 이 책의 7장에 보면은 과거를 단절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토대로 이해해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 내부에서도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욕구가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이 책을 진짜 읽어야 될 사람은 아베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담삼아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제가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주인님, 나 아무래도 개인 것 같아. 나는 왜 개일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개는 개가 아닌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는 참 훌륭한 개다. 네가 어떻게 개인 줄 아냐? 야, 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다. 나랑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자. 하필 세속적인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이거 말을 하는 개네? 여기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한 번 보는데 5,000원, 만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어렵사리 자신의 실존을 개라는 것을 깨달은 개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냥 팔려가는 거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 농담이긴 한데 말하고 나니까 좀 씁쓸합니다. 자신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모두 다 이뤄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는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철학 대 철학, 강신주 선생님 책에서는 이 사르트르와 반대되는 인물로 알티세리를 등장시킵니다.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만화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만화책입니다. 언플래트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지만 만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개미가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회 문화적인 제약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고 나가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사르트르와 알티세르의 철학적인 견해 차이는 이 언플래트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좀 더 풍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이렇게 두고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알티세르는 인간이란 어떤 사회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국가가 그 한 개개인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의 성은 이씨, 김씨, 또는 한국인, 남자, 여자 이런 것들로 불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야 불렀을 때 네라고 하는 것이 강화가 되는 거죠, 점점.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은 그냥 상상일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티세르의 철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르트르가 말한 무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인간에게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나의 불행을 가져올 때 사람은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구조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뜨린 순간은 무의 상태라는 거죠. 다시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티세르의 철학은 사르트르의 철학과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철학자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철학을 고수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지막 장에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 강신주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진정한 주저는 존재와 무라기보다는 변증법적 이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이 미완성의 주저가 가진 중요성을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과하고 있다.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와 무와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교량이 되는 사르트르의 책의 작은 책이 있는데 1957년에 출간된 방법의 탐구이다. 이 책에서 사르트르는 본격적으로 구조와 자유의 문제가 앞으로 자신의 과제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사르트르의 철학이 초기에는 자유만 강조했다면 후기로 갈수록 사회의 구조를 인정하고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다면요, 알티세르는 반대로 구조 안에서의 인간만 얘기했다가 이 구조를 극복하고 깨뜨리는 존재로서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였던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의 철학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은 서로의 교차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 아주 쉬운 책인데 사르트르 철학을 괜히 얘기해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책이 사르트르의 철학을 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사르트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 대 철학을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책은 사르트르 철학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쉽고 대중적이고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팁들이 담기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몇 분께서 주소를 보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벤트 결과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